10년 전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10년 후 그 사람은 내 목을 치러 왔습니다. 조선 영조 시대 금주령을 어기고 임금의 칼까지 내어주며 한 선비를 살린 선전관 류진항. 유배에서 돌아온 그 앞에 그 선비는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 저장소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입니다. 당시 한양 안에는 유례 없이 강력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술을 빚는 자는 물론 마시는 자까지 엄벌에 처해지던 시기였죠. 어느 날 임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선전관 류진항. 그는 임금의 급한 부름을 받고 어전에 들었습니다. 임금은 화려한 장식이 새겨진 장검 한 자루를 그에게 내리며 엄하게 명했습니다. 민가에 여전히 술 빚는 냄새가 진동한다 들었다. 이 검을 가지고 나아가 사흘 안에 범인을 잡아오너라. 만약 실패한다면 내 놈의 머리를 대신 가져와야 할 것이다. 당시 금주령의 진짜 이유는 술 자체가 아니라 쌀 때문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수두룩한데 그 귀한 쌀을 술로 빚어 마시는 것은 임금 입장에서 나라를 거스르는 짓과도 같았거든요. 내 목을 칠지 범인의 목을 칠지 모를 장검을 품에 안고 류진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사흘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니 가슴은 답답하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날아가는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당장 더 큰 고통은 타들어가는 목구멍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자 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령을 단속하는 책임자 류진항 본인이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독한 애주가였으니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칼을 내려놓고 깊은 수심에 잠긴 그에게 애첩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리,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세요? 류진항은 차마 임금의 명, 사흘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네 목을 가져오라는 어명을 첩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둘러댔습니다. 술 생각이 간절해서 진짜 미칠 지경이구나. 술을 못 마셔 잔뜩 죽을 상을 한 나리를 보며 첩은 속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리, 술 구할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얼른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계셔요. 그 말에 류진항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술을 파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임금님이 말한 범인의 소굴이 아니겠는가. 류진항은 밤길을 나서는 첩의 뒤를 몰래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부인이 아니라 첩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까요? 당시 조선의 본부인은 집안의 체면과 도덕을 지키는 도덕 선생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나리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바로 꾸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첩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속 타는 마음을 알아주는 건 기본이고 그를 위해서라면 하인들이 전하는 바깥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는 터라 어디서 술을 몰래 파는지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첩은 남의 눈에 띌까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총총 걸음으로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양 동쪽의 가난한 동네 동촌이었습니다. 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뒤를 쫓던 류진항은 의아했습니다. 술을 대량으로 빚어 파는 범인의 소굴이라기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오두막 한 채뿐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집안에서 조심스러운 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귀한 손님께 드릴 것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이라는 말에 류진항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첩은 오늘 갑자기 길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술이 그립다. 미칠 지경이다. 툴툴거리던 나리에 타들어가는 속을 어떻게든 달래주려 미리 이 가난한 동네까지 와서 부탁을 해두었던 겁니다. 평소 문밖 출입이라곤 모르고 집안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지내던 사람이 오직 남편 하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동네를 몇 번이나 오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류진항의 가슴이 먹먹해지며 앞으로는 더 잘해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첩이 소중하게 술병을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진항의 코끝에 진한 술 향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수사도 다짐도 까맣게 잊은 채 류진항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첩이 들고 있던 술병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나리, 어째서 여기에 계신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류진항의 모습에 첩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 첩을 마주보며 류진항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손에 든 술병만은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거칠고 뜨거운 술맛에 그는 절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살 것 같구나. 비록 투박한 막걸리지만 지금 내게는 그 어떤 명주보다도 달고 귀하다. 술을 들이키자 짜릿한 전율과 함께 그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늦은 공포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목숨을 구할 술을 마셔버리다니. 갈증이 해소되자 흐릿했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맑아졌고 선정관으로서의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술맛은 보통 솜씨가 아니다. 분명 전문적으로 술을 빚는 자가 있다. 류진항의 눈빛이 냉정하고 매섭게 변했습니다. 일단 한 병을 더 가져오게 해서 확실한 증거부터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짐짓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구나. 한 병만 더 구해다 주겠느냐? 첩은 나리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에 덩달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니 제 마음까지 다 후련해지네요. 그동안 밤마다 뒤척이시더니 이제야 우리 나리 얼굴에 생기가 도는군요. 금세 다녀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엔 더 좋은 걸로 구해올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오두막을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나리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첩이 다시 술병을 받아 나왔을 때 류진항은 그것을 건네받아 옆구리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의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빚은 자는 당장 나오너라.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뛰어든 방 안. 그곳에는 뜻밖에도 한 선비가 고요한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심야에 어찌 내 집을 찾았소? 나는 어명을 받든 선정관이다. 이 술이 내 집에서 나온 것이냐? 류진항이 술병을 내밀자 선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류진항은 엄숙하게 덧붙였습니다. 금주령을 어긴 죄, 나와 함께 가서 처벌을 받아야겠다. 그 선비의 이름은 김문경이었습니다. 동촌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학문에 대한 뜻만큼은 누구보다 굳건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김문경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을 어겼으니 죽음이야 마땅하오. 다만
노모께 마지막 인사는 드리게 해주시오. 방 안에서 선비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노모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비가 굶어 죽을지언정 법을 어겨선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지으신 죄이니 그 벌은 마땅히 제가 받겠습니다. 노모와 아내의 통곡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자식이 없는 선비는 아내에게 노모의 봉양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던 류진왕의 가슴에 묵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비가 밖으로 나오자 류진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찌 되시는가? 70이 넘으셨소. 다른 형제는? 보시다시피 저 하나뿐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류진왕은 선비를 돕고 싶은 마음에 품속을 더듬어 보았으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렴한 선정관의 녹복만으로 노모와 처자식, 첩까지 건사하기에도 늘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선비를 풀어줄 방도도 그 가족에게 쌀 한 톨 보태줄 여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류진왕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선비를 바라보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모습을 보고도 내가 어찌 내 놈의 목을 치겠느냐. 선비는 입을 때려 했으나 목이 메어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를 이을 자식이 둘이나 있네. 자네는 홀로 계신 노모를 봉양해야 하니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것이 도리겠다. 그 말에 곁에 서 있던 첩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제발. 애절한 목소리에도 류진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첩은 터져 나오려던 말을 꾹 삼키고 떨리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류진왕은 선비와 마주 앉아 남은 술을 함께 나누어 마신 뒤 마지막 술병을 마당에 깨뜨려 묻어버렸습니다. 이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류진왕은 허리춤의 검을 천천히 풀어내려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임금의 하사검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노모를 봉양할 쌀을 구할 수 있을 게야. 과거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겠지. 조선시대의 왕이 내린 칼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건 곧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선비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맞바꾼 겁니다. 다음 날 임금께서 내려주신 그 칼도 없이 빈손으로 입건한 류진왕에게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류진왕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고 결국 머나먼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류진왕이 유배지에서 비바람을 견디는 동안 그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끊긴 채 죄인의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버틴 10년. 서울의 노모는 깊은 병에 들었고 가뜩이나 궁핍한 살림은 약값에 거덜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약값조차 없어 방 안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팔려나갔고 아내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첩마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이 형편에 자신의 약값까지 대다가는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끝내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려 첩은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와 이 모든 참상을 마주한 류진왕의 가슴에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노모를 살리기 위해 임금의 칼을 내주었건만
정작 내 노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구나. 하늘이 이토록 무심하다면 나 또한 더는 하늘의 법도를 따르지 않겠다. 유배에서 풀려난 유진왕은 가장 먼저 흩어진 가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머슴살이로 팔려갔던 자식들과 품팔이로 고생하던 아내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고, 곱게 자란 아내는 고된 품팔이로 이제는 하인 같은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진왕이 가장 미안하고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말리던 그 첩은 아무리 찾아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류진왕은 자존심을 버리고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굴욕을 참아가며 사정한 끝에 겨우 얻어낸 자리가 바로 경상도 초계 군수였습니다. 이 관직은 벼랑 끝에 몰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초계 군수로 처음 부임하던 날까지만 해도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심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바르게 살며 집안을 다시 일으켜 보리라. 하지만 국가는 텅 비어 있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습니다. 아비만 돌아오면 되리라 믿었던 처자식들 앞에서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류진왕은 악랄한 탐관오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리와 도리를 말하는 자들을 누구보다 먼저 비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10년을 어디선가 되찾아야 한다는 듯 백성들을 악착같이 쥐어짰습니다. 류진왕이 악랄한 탐관오리로 악명을 떨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사출두야. 날카로운 고함이 관아에 울려 퍼지자 초계 고을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놓였고 백성을 괴롭히던 아전들과 하급 관리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늘어섰습니다. 류진왕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군수의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마루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사의 얼굴을 본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자신이 목숨을 바꿔 살려주었던 그 가난한 선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류진왕은 관군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지나 어사 앞에 섰습니다. 어사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어찌 너 같은 자를 알겠느냐. 당장 물러가라. 류진왕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사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 동촌에서 칼을 건네준 그날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어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굳어서 있더니 이내 류진왕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대가 정녕 그날의 선전관이란 말이오?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난단 말이오? 류진왕은 10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어사또 보시오. 10년입니다. 임금의 하사검을 내어드리고 당신을 살린 대가로 내 노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고 내 아이들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선행을 베풀었으나 세상은 나와 내 가족에게 고통과 가난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가문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나는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임금의 하사검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어사의 손에서 마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밤이 새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류진왕이 지난 10년에 참혹했던 세월을 하나둘 털어놓자 어사는 은인의 기막힌 사연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앞에서
류진왕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차마 은인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류진왕의 과거 선행과 그 대가로 치른 10년의 고난을 장문의 상소에 담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류진왕은 본래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린 자이나 10년 동안 겪은 고초 속에서 잠시 가난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그가 과거에 베푼 선행은 지금의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상소를 읽은 임금은 류진왕의 과거 선행과 그 참혹했던 고초에 크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류진왕의 죄를 사면함은 물론 그를 북방 국경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하여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내렸습니다. 어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진왕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사람들을 동원해 인근 고을을 뒤지며 행방이 묘연해졌던 그 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머나먼 타향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세상 천지의 혈혈단신이었던 그녀는 류진왕의 집을 나온 후 바느질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녀를 류진왕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는 병이 깊어 혼자 걷기도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류진왕을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류진왕은 그녀의 거칠고 굳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으나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구나. 북쪽 국경의 장군으로 부임한 류진왕은 오랑캐들과의 전투마다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몇 차례 참혹한 패배를 맛본 뒤로 오랑캐들은 그의 깃발만 봐도 전의를 잃고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공을 인정받아 바다를 지키는 통제사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무너졌던 가문은 다시금 명문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